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과의 이두호입니다. 예, 인공지능의 이해 9주차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마 시험 보셨을 거고요. 예, 이번 주차는 9주차입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회귀 분석 학습 모형 중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인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는 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으로는 범주 예측, 즉 분류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거, 우리 저번에도 한번 다뤄봤지만 분류 문제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회귀 학습 모형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텐데 이걸 통해서 나오는 학습 모형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엑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범주 예측과 분류를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엑셀 소프트웨어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제공하지 않아요,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는 일단 답은 알려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범주 예측, 즉 분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학습 모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로부터 로지스틱 회귀 학습 모형을 생성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분류 문제, 분류 예측을 여러분들이 엑셀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류 문제가 뭐다라는 거, 범주 예측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나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출력 변수 y가 연속형 데이터였죠. 연속형 데이터였습니다. 연속형 데이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데이터 자체, 수치 자체가 데이터인 경우를 우리 연속형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거라면 다 연속형 데이터라고 했죠. 온도, 길이, 가격, 뭐 압력, 부피, 밀도, 뭐 매출액 등등등 어떤 숫자 그 자체가 데이터인 경우는 우리는 그 연속형 데이터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우리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나 다중 선형 회귀, 그 다음에 다항 회귀 역시 다 y 변수, 출력 변수 y가 연속형인 경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y가 연속형이 아니라 뭐 범주형인 경우예요. 범주형. 뭐냐면은 y가 범주형 데이터다. 연속형 데이터가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다. 범주형 데이터다. 우리가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는 0 아니면 1이다. 0 아니면 1. 예를 들어서 남자면 0, 여자면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범주형 데이터예요. 범주형 데이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꼭 0, 1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y가 1 아니면 2. 예를 들어서 양품이면 정상적인 제품, 양품이면 1 불량품이면 2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범주형 데이터가 여러분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범주죠. 구분을 한 거죠. 구분을 한 거. 그 다음에 학번도 몇 학번이냐, 18학번이냐, 19학번이냐, 22학번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숫자 그 자체가 데이터이기도 해요. 그 학번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게 18학번이라고 해서 18이라는 숫자가 실제 아라비아 숫자 18을 뜻하는 게 아니라 18학번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숫자 0이 아라비아 숫자 0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1은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 귀찮으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0과 1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양품도 1, 불량품은 2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1은 양품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서 2는 불량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Y 양품, Y 불량품. 이거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겨서 그냥 숫자로 표현한 거죠. 1, 2 이런 식으로 0, 1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꼭 그러면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도 돼요. M이냐, F냐. 예, 만약에 남자면 M이라고 하고요. 여자면 F라고 하자. 여기서 알파벳 M은 실제 알파벳 M이 아니라 남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F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알파벳 F가 아니라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male, female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꼭 저게 숫자여야만 되냐? 아니요. 이렇게 문자여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M이라는 숫자를 뭐 숫자로 대체해도 되죠. 예, 그래서 M이라는 알파벳은 여기서 0으로 대체하겠다. 그다음에 얘는 1로 대체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아무튼 범주형 데이터는 그렇다.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범주 예측, 분류 문제다입니다.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밑에 무슨 트리가 하나 보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리라고 해요. 트리. 나무라고 하죠. 나무. 트리, 나무예요. 여기가 뿌리고요. 뿌리고. 요 이제 뿌리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지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있어요. 이 세상 지구상에 동물이 4개밖에 없다고 쳐봅시다. 매라는 동물, 펭귄이라는 동물, 돌고래라는 동물, 곰이라는 동물, 4개의 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요거를 제가 어떤 규칙을 잘 정해서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날개가 있나요? 없나요? 날개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나요? true, 날 수 없나요? 있나요? false.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true, false. true냐, false냐로 또 나눌 수 있고, 날 수 있냐?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으면 true, 날 수 없으면 false. 그 다음에 날개 대신 지느러미가 있나요? 그 지느러미가 있으면 true, 그렇죠? 지느러미가 없으면 false.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동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지구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살펴봐요. 잘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바나나 같이 생긴 동물을 봤다고 쳐봅시다. 바나나처럼 생긴 동물을 봤어요.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긴 동물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트리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일단 이 바나나 같이 생긴 동물이 날개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못 드렸다. 날개가 있나요? 날개가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죠. 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저 바나나처럼 생긴 동물이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저 지느러미가 있나요? 이 바나나처럼 생긴 동물이 지느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요, 또 뭐예요? 여기 갑니다. 그러면은 이 동물은 이제 뭐라고 하자? 곰이라고 하자. 예. 바나나처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규칙에 의하면 쟤는 곰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얘기죠. 됐나요? 이게 바로 분류 문제. 이거는 이제 분류 문제 중에서 디시전 트리. 아마 여러분들 고상기 교수님한테 한번 배웠을 것 같아요. 디시전 트리 모델이에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고,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이런 그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로지스틱, 그러니까 회귀 분석의 개념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총 몇 개의 관측치가 있냐면은 n개의 관측치가 있다. n1부터 해서 n2까지 관측치가 따따따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변수는 몇 개 있나요? 이제 뭐 변수 뭐 2개, 3개 상관없어요.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상관없습니다. 그냥 x1, x2, x에서 xp까지 총 입력 변수 x가 p개가 있습니다. p개. 1개가 있어도 되고 2개가 있어도 되고 뭐 10개가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제 무슨 데이터라고 했죠? 범주형 데이터라고 했어요. 범주형 데이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그다음에 다항 회귀 분석은 y가 연속형 데이터였죠. 그 데이터 자체, 숫자 자체가 데이터인 경우에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y는 범주형 데이터다. 지금 정상은 뭐예요? 다 0으로 했어요. 정상은 다 0이고 불량은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꼭 0과 1로 표시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까 아니라 그랬죠. 뭐 0과 1이 아니라 0과 2로 표현해도 돼요. 분량은 다 2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근데 뭐 순차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0,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구분을 해주면은 좀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분류 문제에 대한 범주형 데이터. 다별량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주형 출력 변수, 즉 종속 변수 y가 범주형이다. 이진 변수일 경우가 있어요. y가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다. 예요. 0 아니면 1이다. 그다음에 이진 변수가 아니라 멀티 변수 0 또는 1 또는 2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제가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y가 이 y의 출력 변수 y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찍히잖아요. 점들이 이렇게 찍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형식이든 뭐 아무튼 뭐 평면이든 아니면 곡선이든 곡면이든 거를 이렇게 했죠. 뭐 대부분 직선으로 했죠.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다 해선형 회귀 분석이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했다는 얘기죠. 직선으로. 예. 직선이나 평면으로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안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잘 볼게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잘 보겠습니다. 가로축이 다 x고요. 세로축은 다 y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y가 1 아니면 0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x값이 요럴 때일 때 여기는 지금 현재 다 뭐예요? 0 값이에요. 여기 있는 값도 다 0이죠. 0이에요. 0에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다 뭘로 찍혀져 있어요? 1로 찍혀져 있어요. 됐죠? 요런 거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선형이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 합리적인 거에 관점에 대해서 봅시다. 저 직선이 맞을까요? 저 직선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예측할 건데요. 예측을 할 건데 y 값이 가지는 값은 1하고 0밖에 안 되는데 저 직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x 값이 여기에 찍혔다. 그러면 이걸 예측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 찍힐 거고 그러면 여기란 얘기죠? 0.5. 이거 0.5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y는 0 아니면 1로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돼요. 0.5가 나왔더라도 0 아니면 1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0.5는 0이에요? 1이에요? 안 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할 때는 이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산점도, 이거 이제 산점도라고 하죠. 이거를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스캐터 플롯. 이 산점도가 저렇게 찍혀요. y의 어떤 특정 값들에만 찍히거든요. 1 아니면 0 이렇게 특정 값들에만 찍히기 때문에 저걸 그냥 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앞에 페이지에 나왔듯이 뭐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이제 확률 통계 얘기는 할 건데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맞죠? 1 아니면 0이죠.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예, 뭐 아니면 도예요. 예, 뭐 아니면 도라는 그 확률 분포가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뤄야 돼요.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얘는 요번에는 x가 요거일 때 1이 여기, y가 여기에만 찍혔죠. 1에만 찍혔죠. 얘는 뭐예요? 0에만 찍혔죠. 그렇죠? 예, 얘도 그냥 어떤 이런 직선을
직선을 어떤 예측의 도구로서 사용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참 애매합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봅시다. 요렇게 찍혔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어야 되나요? 참 애매하죠. 그렇죠? 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죠. 그렇죠? 얘네들은.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선이 참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진 변수가 아니라 뭐요? 멀티 변수. y 값이 꼭 0, 1만 갖는 게 아니라 0, 1, 2, 0, 1, 2를 가져요. x가 여기일 때 요렇게도 찍히지만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찍혔어요. 그 다음에 x가 여기일 때 민트색이 이렇게도 찍히지만 중간에 파란색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민트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가 여기일 때 파란색이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이죠. 이거를 그냥 어떤 이런 직선으로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를 그려보면은 저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어떤 직선의 형태로 예측 그 선을 잡겠다라는 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한 거예요. 예, 점이 저렇게 찍혀져 있을 때 민트색 직선 y는 w0 더하기 w1x라는 게 맞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저건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아니면 도라는 확률 분포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통계나 확률 시간에 아마 처음 배우는 확률 분포일 것 같아요. 예, 베르누이 확률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확률 분포. 여기 버눌리라고 써 있죠. 버눌리인데 베르누이. 예, 베르누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버눌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버눌리 디스트리뷰션, 예,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게요. y 값이 학습 모델이 뭐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w0 더하기 w1x 더하기 입실론 오차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범주형 데이터죠. 출력 변수 y가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y 값이 가지는 거는 0과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0과 1 사이 값을 갖는 게 아니라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이다. y 값이 가지는 값은 지금 그림을 보시자면은 1 아니면 0이에요. 0 아니면 1이라고요. y 값이 가지는 거는. 예. x 값은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1.5도 되고 3.5도 되고 2.7도 되고 마이너스 값도 되고 x 값은 상관 안 해요. x 값은 상관 안 하지만 y가 가지는 값은 1 아니면 0이다. 예요. 그게 바로 수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든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든 가정을 뭐라고 했냐면은 오차. 이 오차항의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x, y가 있을 때 x1, xn, y1, yn 이렇게 있을 때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확률 오차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확률 오차 입실론 1에서 입실론 n까지 있는데 이 입실론 i는 예, 무슨 분포를 기대값이 얼마다? 평균 기대값이 항상 0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예, 그래서 입실론 i에 대한 기대값은 0입니다. 0. 그다음에 그러면 y의 기대값은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기대값 연산을 취해 주는 거죠. 예. 기대값 연산을 취해 줍니다. 예. 기대값 연산을 취해 주겠습니다. 근데 기대값 연산을 취해 주면은 얘가 기대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날아가겠죠. 이거 날아갑니다. 예, 날아가고요. 남아 있는 건 뭐예요? 그다음에 이 W0랑 W1은 상수죠. 우리가 구해야 될 상수예요. 상수. 정해져요. 추정치예요. 정해진다고요. 그다음에 xi 값도요. 이게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상수. 그러면 W0 더하기 W1 xi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의 기대값은 그대로 그 상수예요. 그러니까 뭐죠? y의 기대값은 뭐다?
그냥 W0 더하기 W1X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학습 모형이 같긴 하네요. 그렇죠? 같긴 해요. 같긴 한데 Y 값이 가지는 게 다르죠. Y 값이 연속형 데이터가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다. 즉 0 아니면 1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0 아니면 1값을 가진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라는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변수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베르눌리하우스 베르누이 p다. 예, 성공 확률이 p다. 예요.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파이라고 정했어요. 파이 i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했어요. 보겠습니다. y가 가지는 값이 뭐냐면은 1 아니면 0입니다. 뭐 성공이면 1, 실패면 0.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예, 성공이면 1, 실패면 0이에요. 그러면 yi가 1이다라는 얘기. yi가 1이다는 얘기 뭐야? 성공 확률은 얼마? 파이 이거예요. 그다음에 yi가 0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yi가 0이다. yi가 0이다. 실패다. 실패의 확률은. 실패는 뭐 아니면 도니까요. 1에서 그걸 빼면 돼요. 확률의 베타적 사상이죠. 그렇죠? 예, 베타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확률 1에서 성공 확률을 빼주면 실패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실패 확률. 여기 실패 확률이 1-파이i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대값 연산에 의해서 예, 보겠습니다. yi가 가지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y가 가질 수 있는 값, 모든 거, 뭐예요?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y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면 0,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y가 1인 경우에는 뭐죠? 곱하기 뭐예요? 파이 i겠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0인 경우에는 더하기 0 곱하기 파이 1, 정확하게는 0 곱하기 1-파이 i가 되겠는데 뭐 0을 곱하면 뒤에 이거 날라가죠. 이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안 남네요. 1 곱하기 파이 i니까 그냥 파이 i가 되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yi의 기대값은 1 곱하기 파이 i 더하기 0 곱하기 1-파이 i다. 그냥 파이 i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yi의 기대값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yi의 기대값은 이건데 이거랑 같고 근데 그거는 이거다. 뭐죠?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출력 변수 y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평균이 뭘로 표현이 된다? 결국에는 뭘로 표현이 된다? 그 y-값이 1일 확률, 즉 y-값이 성공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즉 입력 변수 x-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 변수 y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예, 됐죠? 그러면 잘 볼게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걸 봐야 돼요. 로지스틱 펑션, 로지스틱 함수. 잘 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 22세 어떤 사람에서부터 81세까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으면 1, 질병이 없으면 0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봤더니 나이는 22세, 이 사람은 질병이 0이니까 질병이 없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41세고 1이니까 질병이 있네. 그 다음에 65세 1이니까 질병이 있네. 81세 질병이 있네. 그래서 총 환자 수를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만들 거냐? 도수분포표를 도수분포표 여러분들 아시죠? 도수분포표 프리퀀시 테이블을 만듭니다. 도수분포 여러분들 기술 통계를 하면 그러니까 통계학을 하면 맨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히스토그램도 그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급을 나눌게요. 예, 계급을 20대 계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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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40대 해서 총 80대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그룹이 나눠지죠. 그렇죠? 7개의 그룹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그룹 내 수가 있죠. 20대 몇 명? 5명. 그 다음에 30대 6명, 40대 7명 쭉 해서 80대까지 1명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그룹 내 중에서 질병 보유자 수를 볼게요. 20대는 0명, 30대도 0명, 그 다음에 40대는 2명 이렇게 쭉 데이터가 여기에 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본 거예요. 퍼센트는 비율을 본 거예요. 비율. 0%네. 여긴 0%고 29%, 그 다음에 57%, 그 다음에 80%, 100%, 10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냐면은 나이 그룹별로 찍어보는 거예요. 뭐 질병 보유율을, 즉 이거를 찍어볼 거예요. 이거를 그려볼 거예요. 네, 찍어볼게요. 찍어봤습니다. 요 1이 뭐냐면은 20대 그룹, 요는 30대 그룹, 40대 그룹 해서 총 7개의 그룹이 있죠. 80대 그룹까지. 20대 그룹은 질병 보유율 0%, 그 다음에 2번 30대 그룹 0%, 3번 그룹은 29%. 다 찍었죠?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찍었습니다.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걸 직선으로 피팅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이런 직선으로 피팅하는 거. 합리적인가요? 네, 나쁘지 않아요. 직선으로 하는 거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는요, 근데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곡선. 이런 곡선.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게 누적 분포거든요. 누적 분포 함수를 우리가 어떠한 확률 분포든지 누적 분포 함수는 이런 S자 커브 모양을 띄어요. S자 커브. 그렇기 때문에 질병 비율이니까 저게 확률이니까 저거를 그래 직선으로 피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저것보다 더 좋은 거, 즉 R제곱 값이 뭐가 더 높을까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R제곱 값이 뭐예요? 저 곡선으로 하는 게 더 R제곱 값이 높을 거예요. 왜? 우리는 선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측의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선보다는 저 곡선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게 더 나아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펑션, 즉 로지스틱 함수는 이러한 형태를 띄어요. 뭐예요? 잘 보겠습니다. 저렇게 fx는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의 어떤 함수를 저게 바로 로지스틱 함수예요. 로지스틱 함수. 잘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함수 좀 확대해서 보시면 S자 커브, 이런 S자 커브예요. S자 커브가 되고요. S자 커브가 되고요. 거꾸로도 돼요. 거꾸로 이런 식도 돼요. 이것도 S자 커브죠. 이것도 돼요. 예.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X가 가지는 값이 잘 보세요. 극단값을 가지죠. 예. 근데 어느 값에 뭐예요? 수렴해요. 얘는 지금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느 값에 수렴한다? 0이라는 값에 수렴을 합니다. 0.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바로 대칭점이에요. 대칭점. 대각선으로 대칭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각선 대칭. 근데 여기가 딱 얼마냐면은 바로 0.5입니다. 0.5. 즉, 저 로지스틱 펑션은 출력 범위가 0과 1 사이고요. 딱 가운데가 0.5고요. 양 극단으로 갈수록 1에 수렴하고요. 0에 수렴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생긴 함수들을 우리는 시그모이드 계열 함수라고 해요. 시그모이드 계열 함수. 시그모이드 계열의 함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함수가 바로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로지스틱 펑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펑션은 입력값에 대해서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함수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단조 증가하고 이렇게 내려올수록 단조 감소 함수예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저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뭐예요? fx 곱하기 1 마이너스 fx다. 뭐예요? fx를 미분을 했더니 그 자신 곱하기 1 빼기 그 자신이다. 아, 이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하실 거지만 아마 최윤수 교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인공신경망에서 이 활성함수로 쓰입니다. 왜? 미분할 때 되게 간단하게 미분 그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 fx가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미분을 했는데 fx를 미분해 x에 대해서 미분을 했는데 자체 함수들의 어떤 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나중에 쓰일 겁니다. 그거는 최현수 교수님한테 하실 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형태 이런 형태는 미분하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겨는 거는 활성함수로 많이 써요.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가 다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쌍곡 탄젠트 함수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S자 모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쌍곡 탄젠트 함수도 나중에는 인공신경망에서 활성함수로도 쓰입니다. 네.